네,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다수 참석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불참했는데요. 이종훈 시사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10시부터 이제 기념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기념식은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뭐 탄핵 정국과 또 조기 대선을 맞는 기념식이니만큼 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당연히 근데 그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늘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예. 법정 이제 기념식이 이제 된 이후에 계속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불가피하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렇습니다. 이제 참석을 하는 네. 거고요. 어찌됐건 뭐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또 이제 공직선거 지금 관리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권한대행은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일단 뭐 정부 측에서 밝힌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80년 5월 강주의 민주주의를 현재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기록하자 뭐 뜻을 밝힐 것 같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주호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이 5.18 이 민주화 운동이 담고 있는 그 정신을 그대로 네. 계승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 한편으로 광주 기념식 현장 모습을 중계해드리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념사를 시작을 하면 또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념식도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노래가 이제 뭐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재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도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재창을 하기도 했는데 네. 이 같은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뭐 거의 어떤 여야 간에도 합의가 좀 이루어져 있는 네. 상태다. 일단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5.18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보수 정당 국민의힘 쪽에서 늘 이렇게 좀 쉽게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어떤 당의 혁신의 어떤 기준이 네. 됐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여기 민주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랬던 이제 적이 있는데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게 많이 좀 후퇴했다라고 지금 그쪽 분들이 많이 지금 느끼고 있죠. 또 민주주의가 실제로 비상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좀 후퇴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국민의힘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좀 임해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번에 그 참여조차도 못하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 더 이상의 갈등은 좀 없지 않을까라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보수 정권에서 사실 합창이냐 재창이냐 이 논란을 먼저 제기했는데 다른 정권도 아니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 재창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2022년 5월 달에 취임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며칠 뒤에 열렸던 5.18 민주화 항쟁 기념식에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100여 명하고 함께 KTX를 타고 내려가서 참석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자신의 그 뭐랄까요 의미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재창을 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이 지금 5.18 민주화 운동 이 기념식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한다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탄핵되고 파면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5.18 민주화 운동에서 재창을 통해서 이 논란을 종식시켰던 이 초심을 그대로 지켰다고 한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빚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걸 생각했을 때라도 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이 그 정신의 숭고함 여기에 좀 더 모든 정권들이 좀 더 유념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태행하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오늘 뭐 참석한 인사들의 면면도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도 다수가 참석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참석을 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TV 토론회 오늘 저녁에 있을 토론회 준비 때문이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사실상 내막을 이제 들어보면 이제 거부를 당한 거죠. 이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비상계엄 탄핵 국면에서 계속 이제 탄핵에 이제 반대하는 그런 이제 입장을 취해 왔던 바도 있고요. 네. 그리고 성향 자체도 굉장히 극우 성향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그 어떤 그 캠프 인선 과정에서도 좀 논란을 유발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석동현 변호사를 네. 이제 영입을 하는가 하면 또 이 5.18에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호영 전 장관 같은 인물을 이제 뭐 고문으로 모시려고 했다거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더욱더 지금 이제 최근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 이제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일하게 대선 후보 중에서는 혼자만 참석을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불참이 아니라 사실상 거부를 당한 것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이번 5.18 민주항쟁에 참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못 한 것이죠. 사실 원래는 어제 열렸던 전야제에 참석을 아마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사 주최 측에서 네. 상당히 그러니까 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5.18 그 민주화 운동 당시에 특전사령관을 지냈던 정호영 전 장관을 자신의 선대위 고문으로 위촉하려고 했던 네. 그 소동 때문에 이 뭐 민주화 운동의 지금 이 집회 주최 측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런 행위를 했을까? 그리고 바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바로 지금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혀 그런 그러니까 이 5.18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반역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런 이 여론 때문에 비판 여론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정호영 씨를 고문으로 그러니까 추대하는 부분을 포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드러났던 부분에 있어서 김문수 후보가 깔끔하게 여기에 대한 해명 같은 것도 지금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정성의 차원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이 전야제를 이 주최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김문수 후보 측이 김문수 후보가 사실 의지를 갖고 내가 가겠다고 하면 뭐 그 어떻게 뭐 이렇게 참석을 그러니까 저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을 생각해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오늘 밤 열리는 토론회 준비라는 네. 그런 뭐 명분으로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제 이 강주 5.18 묘지를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습니다만 좀 의미가 퇴색되는 그러한 결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어제 광주를 미리 찾아서 5.18 국립묘지를 참배를 했고요. 또 자신의 어떤 민주화 운동 이력 같은 것들 좀 부각을 하기도 했고 또 박관현 열사의 묘를 찾아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김문수 후보의 어떤 행보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떤 진정성이 좀 어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으로 이제 평생을 일관되게 살아왔다면 뭐 광주 뭐 유족들이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이제 그 극적으로 좀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 시절에는 학생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그 노동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투옥이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열사께서 계셨던 이제 그 광주 교도소 그 방에 자기가 이제 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은 이제 그 연고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꽤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이제 행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기성세대로 이제 진입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이제 뭐 변신을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변신도 제가 보건대는 좀 과하게 변신을 좀 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젊었을 때는 진보지만 나이 먹으면 점점 보수화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속설이 있습니다만 예. 실제로 그런 경향성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극우로까지 갈 건 아닌데 너무 이제 극우로 가서 이렇게 180도 지금 다른 그런 삶을 이제 살아온 거죠.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지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이제 그런 그 눈물을 본인은 보이고 했습니다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의 어떤 험지 표심은 공략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행보들. 글쎄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 인권 노동 인권 신장을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리고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 지금 너무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왔던 인생과 정반대의 그러한 정치적인 지향점을 보여줬다. 네. 그리고 특히 극우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과의 연대를 통한 그런 모습들이라든지 그리고 이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본인은 일관되게 계엄에 대한 부분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대통령 탄핵 국면에 있어서 예. 상당히 지금 극우 세력들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그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었고 실제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까지 될 수 있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강주 민주화 운동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주를 비롯한 이게 지금 강주 전담 더 나아가서는 호남의 민심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나름대로 사과의 의미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를 아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5.18 이 지금 전야제에 이 관련 단체들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 전야제에 참석을 해서 자신의 그 정말 깊은 소회를 드러내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이 갖고 있는 순관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승계를 하겠다는 그런 좀 자세를 보였더라면 좀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와 좀 비교라고 해야겠습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가 어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이제 80년 당시에 본인은 성남공단의 노동자였고 가짜 뉴스 때문에 이분들은 상당히 좀 나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또 그런가 하면 지금은 또 진보 진영의 후보가 되었고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 후보가 된 두 후보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좀 대조적이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언론 자체가 이제 뭐 군부에 장악이 네. 돼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보통 일반 이제 시민들은 이거 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그때는 뭐 폭도라고 막 이제 언론에서 맨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자기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인권 변호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다시 이제 깨닫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진보 진영의 대선 후보로까지 이제 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도 그런 면에서는 좀 극적으로 많이 변신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런데 이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바뀐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저처럼 이렇게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확 가버렸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으로 좀 가버렸다. 그게 지금 이제 실제 대선 국면에서 본인에게 상당히 약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후보의 입장을 좀 비교를 했을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약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후보가 사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뭐 자신의 그러니까 과거 이력을 비춰봤을 때는 충분히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이게 정치적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
본인이 그러니까 이 한나라당에서의 그런 정치적인 이력을 하면서 그리고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부터 사실 좀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국면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 이 두 국면을 거치면서 너무 좀 극단화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일치된 견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5.18 민주화운동 더 나아가서는 호남의 민심과는 일종 부합되기 힘든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정치인의 어떤 뭐랄까 선택과 일종의 노선이라는 부분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러니까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직접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한데 뭐 주최 측에서 오지 마라고 하니까 거기 가지 않겠다는 식의 그런 식의 뭐 일종의 적자적인 반응 자체가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뭐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리고 뭐 민주당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가 상당히 일치된 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걸 깨안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 국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18 민주화 운동으로 대변되는 호남의 민심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지지로 이어져야만 압승도 가능하고 그 이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가능하다는 그런 실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뒤바꿔놓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본인이 좀 더 진정성 있게 이 행사와 현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념식에는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참석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뭐 어제 탈당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 연대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또 칼같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좀 완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 단일화를 할 때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제 다 계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실익이 있어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섣불리 더군다나 이제 김문수 후보처럼 아주 극우 성향이 강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충분히 그럼 변했냐 아직 안 변한 그런 상태에서 단일화에 응해질 경우에 그동안 자신이 투쟁해 왔던 그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을 이제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너무 이렇게 그 당내 독재도 좀 심해지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항의 표시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뭐 새로운 세력을 좀 만들어 보겠다. 건전한 보수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연대를 하기에는 실익이 없다는 계산 때문에라도 완주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선 지금 선거 전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죠. 뭐 자금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 이걸 잘 내는 것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뭐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정계 대개편이 이제 있겠죠. 그 과정에서 오히려 본인이 중심에 서면서 어떤 건전 보수 중심으로 당을 이제 혁신하는 그러기에 더 훨씬 더 그 명분이나 실익의 측면에서 더 낫다. 그런 판단을 좀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단일화를 위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대안이다라는 부분을 좀 내세우면서 몸집을 키우는 데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뭐 지금 단일화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이 우리 단일화하는 그 2명의 후보 또는 뭐 3명의 후보가 힘을 하나로 합쳤을 때 지금 앞서가는 1등 후보를 꺾을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 가능성이 보여야만 단일화에 대한 추진력이 생기는 것인데
지금 뭐 객관적인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이 대세론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꺾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분명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 이준석 후보가 이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부분은 나는 계엄 세력과는 손을 잡지 않겠다는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가면 이준석 후보가 그러면 단일화의 명분이 생기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선출된 뭐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 나는 이제는 보수를 재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그러니까 이 짓밟은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 행위는 도저히 보수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만약에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떠난 것이라고 한다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김문수 후보가 소위 계엄과 내란 세력과의 한 몸이라는 생각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이 개혁신당을 만들 때 내걸었던 기치가 나는 새로운 하나의 그 보수의 대안 세력을 내가 자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공간이 대통령 선거인데 이 소중한 기회를 날리기에는 너무 지금 걸린 게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지지율 자체가 아마 조금만 그러니까 노력을 하면 충분히 두 자릿수로 올라가고 아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15%까지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고 아마 본인이 장담하는 대로 아마 2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아마 본인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 때문에 오늘 저녁에 열리는 토론회에 아마 모든 걸 다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호남에 머물면서 호남 민심 챙기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호남을 가리켜서 텃밭이 아니라 살아있는 죽비다라고 칭하기도 했더라고요. 이 같은 호남의 행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이제 과거 같지 않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민심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보수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민주당에도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텃밭이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의 그 지역 의원들이 전 책임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방선거 같은데 뭐 자기 사람들을 그 검증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 마구 꽂는다든지 공천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기득권화됐다. 이제 이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경선 치르는 과정에서도 의외로 그쪽에서 투표율이 낮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을 잘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좀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욱더 낮은 자세로 좀 이제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선언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해야 할 견제 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다라며 입당 배경을 밝혔는데요. 대선 국면에서 이런 상황들이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큰 변수는 저는 될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 후보 간의 지지율 그러니까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상욱 의원의 이거 입당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주마가 편적인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고 외롭게 투쟁을 해왔던 김상욱 의원의 그런 고고한 목소리가 우리의 지향점과 같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인 만큼 정치적인 세나 명분을 키우는 데는 물론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다만 제가 생각해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김상욱 의원이 진짜 보수가 이래 망가지고 잘못됐다고 한다면 끝끝내 그 당 안에서 뭔가의 재건과 혁신을 좀 더 노력을 해보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욱 의원의 입당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김문수 후보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 그 혼자만을 놓고 본다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 그 팬클럽들도 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지금 한 상태고,
또 보수 책사인 윤여준 전 장관이 이제 그쪽 가서 이제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보수 인사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쪽으로 줄 영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보수 진영에 굉장히 타격이 된다. 특히 국민의힘에 굉장한 타격이다. 그리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빠른 변신을 시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뭐 탈당을 하고 민주당으로 입당하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런 명분까지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여전히 변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더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례들이 뭐 어찌됐건 뭐 선거 국면에서 외연 확대에 지금 뭐 굉장히 실패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의힘 당의 입장에서 이런 보수 인사들의 줄 이탈이 좀 뼈아프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라고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녁에 첫 TV 토론이 열립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후에 첫 토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주목도 많이 될 테고 각 후보들도 임하는 각오가 좀 남다를 텐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를 좀 듣겠습니다. 교수님. 예, 뭐 제가 키워드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안정성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반시장주의자다. 그런 뭐 또 평등주의자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일관되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성장을 우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친기업적인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 뭐 지금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비판도 있습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안정적인 성장이라는 것 자체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야기하면서 내가 집권하더라도 크게 대한민국의 경제 기조가 완전히 뭐 흔들려서 엄청난 혼란이 오진 않는다는 부분을 분명히 강조할 것 같고요. 반면에 김문수 후보의 일종의 키워드는 저는 공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김문수 후보는 경제 토론이긴 하지만 이 소위 대장동 비리로 상징되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경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자격이 안 되는 후보라는 부분을 아마 부각하는 쪽으로 공세의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 지지율에서도 상당히 좀 나름대로는 좀 격차가 있는 만큼 이걸 뒤엎기 위해서라도 선도 후보에 대한 상당한 이 공격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반면에 이준석 후보 입장은요. 키워드는 제가 생각해 대안입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김문수 후보를 대신할 수 있는 내가 진정한 보수 후보로서의 나름의 경제 정책을 보여준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정책이 허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키워드는 평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만 보이고 불평등은 사라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진보적 가치를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 대선 캠페인에서 사라져버린 이 평등의 개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사회의 양극화, 부의 일종의 뭐랄까 이거 불공정 분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이런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비전 관련 토론인 만큼 안정, 공격, 또 대안, 평등 짚어주셨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진정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그 두 부분이 집중적으로 아마 이제 후보 간의 상호 공격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그 성장을 많이 이제 본인의 그 기본 사회론에 이제 결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AI 기본 사회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AI 쪽에 이제 투자를 확대를 하고 국민 펀드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국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그래서 뭐 소득세도 감세해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는 얘기냐? 그 동안에 워낙 분배만 강조해 오시던 분이 갑자기 성장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름은 믹스앤매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도 좀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다. 이제 이런 지적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김문수 후보의 이제 그 공약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성장 담론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정책하고 기업 중심 정책하고 차이가 없는데 다만 좀 특이한 게 이제 GTX를 5대 광역권으로 넓히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2024년에 정부 추계가 나온 게 134조 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이제 과거 대운하를 좀 연상케 한다는 거죠. 약간 삽질 경제.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이제 바람직하며 그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그 논의가 집중적으로 될 것 같고 네. 이준석 후보는 아마 그 부분을 양쪽으로 공격을 하면서 틈새를 넓혀가는 그런 전략을 펼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위 후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성장 담론으로 이분이 보기에는 아마 너무 넘어갔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과거에 그 본인이 평생 지켜왔던 그 가치는 어디로 사라진 거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고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대선 전국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